군대 말년 병장이라 이거지. 자, 봅시다. 어, 거기 보시면, 자, 14페이지. 나이 덕에 푸른 밤. 밤이라면 까매야 되는데, 밤이 푸른 밤입니다. 항상 제목부터 읽고요. 문장 마침표 안 찍혀 있지만, 마침표 찍은 단위로 봅니다. 요거, 호령아, 이거 프린트 챙겨가. 자, 보죠.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왜? 왜 안 가려고? 걸었던 하나밖에 없는데 저기에 하나 있고 영민이 것도 있어. 맞죠? 영민 문제. 펜 저거 그래. 내 거. 영민아 펜 없으면 교실 옆에서 가지고 와야 돼. 펜. 자, 그 무수한 길도 실은 너에게로 향한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이 걸었대거든요. 안 가려고 했는데 결국 그 수많았던 길이 결국 사실은 너에게로 향한 것이었대.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는 건 마이너스잖아. 근데 너에게로 향한 거는 너에게 가는 거잖아. 역설이죠, 표현법.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너희들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 있었던, 연애했었던 경험 있습니까? 이거 일종의 연애십니다. 읽어볼까요? 까마득한 밤길을 혼자 걸어갈 때에도 이때가 이렇게 너에게 안 가려고 미친 듯 걸었던 수많은 길 중에 하나였겠죠. 에도 내가 응시하는 것에 날아간 별은 내가 쳐다보는 시선에 날아가 버린 별은 너의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별은 분명히 하늘에 고정돼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딱 쳐다봤는데 얘가 어딘가로 날아갔대. 근데 어디야? 거기가 너가 있는 곳. 네 머리 위에서 반짝였을 것이고 내 한숨과 입김에 꽃들은 너에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뭐뭐 했을 것이다. 뭐뭐 했을 것이다. 추측이죠.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구조가 좀 비슷하죠? 이렇게 걸어갈 때 내 시선의 별, 내 한숨과 입김의 꽃들, 둘의 공통점은 뭐예요? 이 별과 꽃들은 이 까마득한 밤길, 너에게 안 가려고 미친 듯 걸었던 밤길에서 만났던 대상들. 얘네들이 다 뭐예요? 너 위에서 너에게 몸을 기울여서 흔들리고 반짝였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너에게로 가지 않으려고 미친 듯 걸었던 무수한 길. 아이고, 녹화할 걸. 녹화했나? 응, 했네. 이게 여기 또 프린트. 자, 그런데 너에게 안 가려고 걸었던 거였는데, 그래서 너가 있는데 너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나의 길은 가는 길 곳곳에서 봤던 별과 꽃들이 다 너를 생각하게 만들었던가 아니면 너의 생각으로 가득 차서 쳐다봤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너와 관련져 있어. 저 별이 반짝이는 것도 너 때문에 반짝이는 거야. 진짜 무감각한 자식들. 여기까지 읽어보면 되게 감동적이지 않니?
아무리 너를 좋아하지 않으려고 거부하려고 했던 행동인데 그래서 미친 듯이 걸었는데 걷는 곳곳에서 만나는 이것들이 다 너를 향해 있었다. 너의 생각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더 갑시다. 사랑에서 치욕으로. 치욕은 뭐예요? 부끄러움, 수치스러움, 모욕감 이런 것들이에요. 다시 치욕에서 사랑으로. 하루에도 몇 번씩 너에게로 드리웠던 두레박. 두레박은 은유법이겠습니다. 음, 너에 대한 나 나의 사랑, 관심 등이겠죠. 이 작품은 아무리 거부하려고 이 첫 번째는 이 부분은 생각해 보면 너를 거부하려 함, 사랑하지 않으려 함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는데 하지만 하지만 실은 너에게로 향한 것이었다. 이건 뭐예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었음. 이 시는요, 이 첫 문장에서 끝난 겁니다. 첫 문장에서 끝난 거예요. 그 누군가를 좋아할 때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거 되게 진지한 얘기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누군가를 사랑하는 감정이 최초의 시작은 짝사랑에서 시작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너네 짝사랑 들어봤지? 외사랑이라고 들어본 적 있니? 외사랑? 짝사랑?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짝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죠. 내가 그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내가 좋아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내가 고백을 했을 때 상대가 받아주면 서로 사랑하게 되는 커플, 결국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랑 말고 짝사랑은 그 직전 단계지. 근데 그 짝사랑이 그런 서로 주고받는 사랑의 본질인 것 같아. 그 사람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일단 좋아하게 되지. 외사랑은 뭐냐면요. 외사랑은 짝사랑은 내가 너를 좋아하는데 너가 그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나는 쟤를 사랑해. 그래서 얘는 의도치 않게 내 사랑을 모른 채 지내. 당연히 모르니까. 외사랑은 뭐냐면요. 너가 내가 사랑하는 걸 알아. 알고 있어. 근데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겁니다. 외면하는. 되게 서럽죠. 아, 너네가 진짜 남자친구, 여자친구 있었던 적 있어? 있었다. 꼭 상상해봐. 한 번도 없었겠지만. 한 번도 없었겠지? 영민아, 있었어? 민준, 있었어? 아니, 아니, 근데 짝사랑을 해본 적은 있지. 이거 대답하기 좀 그래? 너무 개인정보야? 승우야? 민호가 되게 좋아. 민호, 누구? 없어? 아, 너 안, 자, 어쨌든, 봐. 근데 이 누군가를 좋아하는데, 이, 아유, 너희가 너무 어려가지고, 이게 재수생들 대상으로 설명하면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을 텐데, 이 치욕,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사랑하는데, 이 치욕스러움이라는 걸 느낀다는 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됩니까?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취향도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해보죠. 근데 내 마음이
접히지가 않는 거야.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순간순간 알게 모르게 내가 좋아한다는 티를 내는데 그 사람은 상당히 왜 사랑이라고 생각해보죠. 냉정하게 이어폰 빼. 이어폰. 냉정하게 그 사람은 내 사랑을 계속 외면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때요? 안 이뻤고 더러워서 더 이상 너 안 좋아할래. 그 수치스러움으로 그 사람을 싫어하기로 마음을 먹거든요. 다음날 일어나면 어때요? 또 보고 싶어요. 진짜 누군가를 정말 좋아하잖아요. 되게 비참해집니다. 그 사람이 내 사랑을 받아주기 전까지. 내가 무슨 수를 써도 그 사람이 저는 그런 경험은 없습니다. 저는 고백했을 때 다 받아줬거든요. 뭐지? 잠깐만. 봐봐. 뭐라고 온 거야? 자, 봐. 그런 거야. 이 치욕을 잘 생각해야 돼. 여기 자체는 어때요? 연세법이 쓰였습니다. 혹시 연세법이라는 걸 무슨 뜻인지 모르면 표현법 중에 A이면 B다.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 다음 구절이 뭘로 시작해요? 끝나는 걸로 시작합니다. 빨가면 사과. 그 다음 또 뭘로 시작해요? 사과로 시작하죠. 사과는 맛있어. C에서 D로.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연세법. 사랑에서 치욕, 치욕에서 사랑. 이렇게 돼서. 하루에도 몇 번씩 내게로 드리웠던 두려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인데도. 그러나 매양 퍼올리는 것은 수만 갈래의 길이었을 따름이다. 물을 퍼올리는 게 아니라 길을 퍼올려요. 태윤이 꽤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요거. 이 수만 갈래의 길은 뭐냐? 은하수, 별 많죠? 은하수에 있는 하나의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데 수많은 길이 있을 텐데 그러한 길을 나는 걷고 있는 것이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의미는. 결국 그 길은 뭐예요? 너를 벗어나려고 미친 듯 걸었던 길이고 결국은 너에게로 향하는 길이고 이 은하수의 별이 또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은하수의 한 별은 바로 나를 비유하고 또 하나의 별은 너를 비유하는 거겠죠. 결국 그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나의 생애는 내 인생이래. 인생 전체는 거창하게 일반화합니다.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피해서 너에게로 난 뚫려 있는 단 하나의 애움길이었다. 애움길 자, 지름길과 애움길은 반대말입니다. 애움길은 돌아서 가는 길이고요. 지름길은 그 대상에게 가장 빠르게 다가가는 길이죠. 빠르게 다가가는 길이죠. 요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과 요 첫 문장은 같은 말입니다.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 내 생에는 모든 지름길을 돌아서. 그러니까 나는 너에게는 지름길이 다 있어. 가장 빠른 길은 하나밖에 없을지 모르겠지만 너에게 이게 가까이 다가가는 길인 걸 알아. 너무 바로 다가갈 것 같아. 그런데 나는 최대한 거부하고 싶어. 너로부터. 근데 그 거부했던 모든 길이 돌아왔던 모든 길이 그래서 돌아서 결국은 너에게 도착하는 거부했지만 거부할 수 없었던 내 인생 전체는 내 인생 전체는 돌아가는 길이었다. 은유법 쓰였어요. 내 인생 전체는 결국 너라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돌아서 너에게 가는 인생길이었다라는 표현입니다. 너에게 직방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거기를 어떻게 해서든 피하고 갔더니 그 길을 다 피하고 결국 거부했지만 결국 어디로 도착하는 길이야? 너에게 도착하는 길이죠.
이 무미건조한 표정도 아주 훌륭합니다. 이 메마른 자식들. 자, 1번부터 3번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수능형 문제입니다. 같이 풀어? 어떻게 할까? 네, 일단 잠깐 대기할게요. 요거 끊어가면서 풉니다. 모르는 단어 있으면 말하세요. 그럼 이 핸드폰 누구 거야? 누구 거야? 이 카드가 무슨 카드야? 어? 아, 똑같은 카드가 또 있어. 너 3번까지만 풀면 돼. 딸린 게 3번까지밖에 없어. 요거 보실래요? 되게 비슷한 시입니다. 주제가. 문제 다 풀었을 것 같고. 이거 요 시 본 적 있습니까? 사랑의 물리학? 본 적 있니? 거기 없어요. 프린트에. 그냥 인터넷에 있는 자료입니다. 질량의 크기는 부피와 비례하지 않는다. 제비꽃같이 조그만 그 계집애가 꽃잎같이 하늘거리는 그 계집애가 지구보다도 더 큰 질량으로 나를 끌어당긴다. 순간 나는 뉴턴의 사과처럼 사정없이 그녀에게로 굴러떨어졌다. 쿵 소리를 내며 쿵쿵 소리를 내며
심장이 하늘에서 땅까지 아찔한 진자 운동을 계속했다. 자, 첫사랑이었다. 자, 첫사랑을 중력이라는 것에 비유해가지고 이렇게 쓴 시입니다. 요 시가 어디서 나왔었냐면요. 알아요? 너희들한테 너무 나이가 없네. 예전 드라마가 도깨비라는 드라마 아세요? 도깨비? 그 도깨비라는 드라마에 요 시가 나왔었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자, 요 시랑 그 시랑 거의 어, 같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채점 먼저 해볼까? 자, 1번에 2입니다. 역설법 쓰였고요. 자, 2번에 4요. 그리고 3번에 2. 자, 설명을 하나씩 한번 해보죠. 1번 문제 잠깐 봅시다. 1번 문제는 항상, 아니, 어떤 문제든지 다 봐야 돼. 뭐냐면, 이 선지가 적절하려면, 자, 자연물의 인격을 부여한다는 건 의인법을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 의인법이 작품 안에 쓰여 있더라도, 의인법이 작품 안에 쓰여 있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의인법만 있다고 해서 이 선지가 맞지 않습니다. 그 대화의 상대로 삼고 있다면, 나가 그 의인법을 사용한 대상, 그 자연물과 대화를 주고받는 혹은 말을 건네는 방식으로 쓰여 있어야 돼요. 이 작품엔 의인법 쓰였습니까? 안 쓰였습니까? 의인법? 어, 의인법, 의인법, 음. 근데 이거 잠깐 볼게. 은하수의 별이 하나의 별을 찾아가는 수많은 길,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고 그 길을 간다라고 얘기한다면 억지로 과장하면 무리해서 의인법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 별을 대화의 상대로 보고 있지는 않다. 이해되니? 호랑아 보고 있니? 자, 역설적인 거 됐고 뒤는 확인할 거 없어요. 왜냐면요. 역설법 쓰면요. 주제가 강조되는 건 100%입니다. 100%. 미완결의 문장으로 시상을 종결했다는 건 시상은 시의 내용을 시상이라고 하고요. 종결을 마무리했다는 뜻입니다. 어쩜 좋지? 야, 이게 우주가 없으니까 되게 중요하네. 자, 마무리. 만약에 요렇게 끝났으면요, 여운은 무조건 줘요. 여기는 여운을 확인할 게 아니라 얘만 확인하면 됩니다. 뮤한결의 문장이 아니에요. 뮤한결의 문장이면 딱 끝나고 말줄임표 썼을 가능성도 되게 높습니다. 서술어를 안 끝났을 때. 색채어 다른 거 없고요. 음성상징어 뭔지 알죠? 얘들아, 음성상징어 뭐니? 자, 의성어나 의태어. 의성어는 소리 흉내 내는 말, 의태어는 모양, 모습을 흉내 내는 말. 쓰면요, 생동감 있게 나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음성 상징어를 사용할 때 효과가 있어요.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기서 나오는 어떤 생생함, 그리고 대상을 감각적으로 표현합니다. 의성어 쓰였으면 당연히 청각, 적으면서 들어줘야 돼. 의태어 쓰였으면 시각, 그리고 음성상징어는 운율도 형성해요. 반복해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멍멍 이런 것들, 꿈틀꿈틀, 사각사각 이렇게 해서 운율이 나옵니다. 생생함과 감각적. 이런 용어들 많이 나오니까 잘 보시고 2번 가볼까요? 2번에서 1, 2, 3번까지는 적절하게 판단이 됩니다. 어떤 곳을 걸어도 그곳에 있는 별과 꽃들이 다 너에게로 향하고 있었다라는 건 너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거고요. 화자가. 4번 자연을 보면 너와의 사랑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믿고 있다.
아니야. 항상 퍼올린 건 두레박으로 항상 사랑을 퍼올리고 싶었지만 퍼올리는 건 사랑이 아니라 너의 사랑을 퍼올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너가 나를 사랑해주는 걸 퍼올리고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길만 퍼올렸어.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건 뭐야? 너에게로 도달할지 안 도달할지 잘 모르는 그 길들을 수없이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확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다? 아니요. 3번 보기 박스 잠깐 봅시다. 모르는 단어 있을까요? 이 작품은 한 사람을 향한 벗어날 수 없는 절대적인 사랑의 마음을 이게 주제입니다. 그러면 다양한 문학적 방법을 통해 형상화하고 있다. 자, 형상화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감각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는 뜻이에요. 다섯 가지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중에 하나의 감각 정도로 표현한다. 자, 추상적인 감정. 자, 추상적인 감정은 감각적일 수가 없죠. 자, 냄새도 사랑이란 감정은 냄새도 맛도 색깔도 없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감각화하여 표현하기도 하고 숫자 개념을 등장시켜 숫자 개념을 강조하기도 한다. 이 작품에선. 또한 대조적 의미를 지닌 시어를 사용해서 시적 상황과 주제의식을 부각하고 이때 대조적인 시어가 뭐죠? 지름길과 애움길 이런 것들. 상징적 시어를 활용, 길이라는 걸 화자의 내면을 함축적으로 제시하기도 한다. 여기에서 되게 긴데 이것도 이렇게 끊어 있습니다. 보기 박스를 다루고 있는 이게 수능형 문제예요. 수능이 이런 식의 선지를 구성합니다. 보기 박스를 주고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학교에서 모의고사 고1 거 풀게 해준다니까 풀어보면 알겠지만 중학교 때까지의 시험은 다 뭐였어요? 범위가 정해진 안에서의 문제 출제였지. 근데 고등학교 때부터 모의고사는 어떠냐면 고등학교 내신도 정해진 범위에서 나오긴 하는데 외부 지문이 들어옵니다. 모의고사는 안 배운 게 나와요. 우연히 배운 게 엮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는 시나 처음 보는 소설을 보고 푸는데 그런 문제를 풀 땐 이 보기 박스를 먼저 읽어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봐. 이런 것도 선지가 딱 보면 길지. 여기까지는 뭐예요? 앞에까지는 작품의 내용. 뒤는 보기 박스의 내용. 이렇게 연결돼서 그 의미가 유사한지 보는 겁니다. 봐봐. 너에게 가지 않으려고 한 무수한 길을 걸었다. 길을 걷는 건 구체적인 감각적인 표현이죠. 길을 걷는 건. 추상적인 감정,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렇게 길을 간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감각했다는 게 적절. 자, 꽃들이 너에게로 몸을 기울여 흔들렸을 것이다 라고 한 것은 실제로 꽃은 그냥 흔들렸을 건데 나 너를 사랑하는 내가 보기에 그 꽃들도 너를 향해 있었을 것이라는 점에서 나는 계속해서 너를 사랑하고 그리워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사랑의 감정으로 인한 화자의 고뇌가 아니고요. 사랑의 감정을 표현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해됐니?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감각적으로 표현한 거죠. 시각적으로. 나머지도 볼까? 하루에도 몇 번씩 너에게로 드렸던 두레박이라고 한 것은 너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두레박이라는 상징적 시어를 통해 제시한 것이고 그래서 퍼올리면 너에 대한 사랑을 퍼올리고 싶은데 계속 사랑을 퍼올리지 못하고 길밖에 퍼올리지 못했어요. 그 길은 뭐예요? 수없이 너에게로 난 길. 근데 그 길 중에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모르는 길. 하지만 길을 가다 보니 결국은 너에게로 향하는 길. 이런 것들이죠. 매양 퍼올린 것은 수많은 길, 수만 갈래의 길, 숫자의 개념을 등장시켜 사랑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을 강조했고 지름길을 돌아서 너에게로 난 단 하나의 애움길이었다.
라고 한 것은 사랑의 과정이라는 측면에서 대조적인 시어, 지름길과 애음길을 사용하여 이렇게 절대적인 사랑의 마음을 표현했다. 답은 뭐예요? 2번입니다. 좀 전에 봤던 건 4번, 여기 2번. 자, 그 다음 작품 가보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지금 배우고 있는 문학 작품들은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1학년 교과서가 공통국어 1, 1학기 때 배웁니다. 공통국어 2, 2학기 때 배워요. 거기에 출판사별로 서로 다른 문학 작품이 들어있는데 그 중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리 보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두터의 파리를 물건은 사설 시조입니다. 두 작품 다 사설 시조네요. 사설 시조는 똑같은 시조인데 우리가 보통 배우는 평시조랑은 다릅니다. 자, 평시조는 평범한 시조 아주 짧게 있는데 얘는 두 번째 연이 아니구나. 중장, 초장, 중장, 종장 중에 중장이 되게 길어지는 시조, 말이 많은 시조를 사설 시조라고 해. 자, 가봅시다. 두터비는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은 걸음, 비료로 쓰는 걸음을 모아뒀거든요, 옛날에. 걸음, 우기는 위에 옛날 말이에요. 치다라는 음, 달려 올라. 치솟다에도 치가 있죠? 위쪽 방향의 뜻입니다. 치달려 올라 앉아서 두어미에 두어미 이렇게 있으면 두꺼비가 두어미에 달려 올라가서 앉아 있는 겁니다. 건넌산 바라보니 백송골이 떠 있거늘 송골은 송골매 맹금류입니다. 맹금류 독수리 매 같은 떠 있거늘 옛날 말에서 스펠링이 철자법이 안 맞아요. 가슴이 끔찍하여. 자, 이거 뭐예요? 너무 놀라서. 누가 놀란 겁니까? 누가 놀란 걸까요? 자, 두어미에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어미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딜 봐요? 건넌 산을 보는 겁니다. 봤더니 뭐가 나와요? 송골매가 날라와요. 그랬더니 얘가 깜짝 놀란 거의 주체가 누구다? 오케이, 두꺼비. 펄쩍, 펄쩍이에요. 펄쩍 뛰어. 자, 펄쩍은 음성상징어죠. 음성상징어 중에 뭐예요? 좀 전에 했죠. 의성어냐, 의태어냐. 자, 여기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 자, 음성상징어는 의성어, 의태어를 묶어서 다 음성상징어라고 하는데 소리 성자. 소리를 흉내내는 건 의성어, 멍멍, 월월 뭐 이런 것들. 의태어는 꿈틀꿈틀, 슬금슬금, 모양을 흉내내는 말. 이런 게 쓰이면 음성상징어라고 하는데 펄쩍은 음성상징어 중에 뭐예요? 의태어. 예, 의태어가 됩니다. 뛰어내달리다가 왜? 송골매가 자기 잡아먹을까 봐. 겁이 나가지고 뛰어내려온 거예요. 뛰어내려오다가 두어 말에 자빠졌구나. 옛날 말에서 단어가 이렇습니다. 자빠졌구나. 하고 이 광경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고전시도 그냥 시처럼 보면 되는데 고전시는 외국어 같은 거니까 현대어로 번역만 해주면 시처럼 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 송골매가 있어요. 올라갔다가 피해서 뛰어 내려오는 겁니다. 이 광경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나가 계속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처라는 때마침 날랜 넬스망정 어휘풀이 있지만 날래는 날쌘 재빠른 운동신경 좋은 뭐 이런 재빠른 넬스망정 나였기에 망정이지 나였기에 다행이지 애혈질 뻔 멍들 뻔 했구나 라고 누가 한 말이겠습니까 이거는? 이건 두꺼비가 한 말입니다. 화자가 살짝 바뀌었어요. 이건 두꺼비가 하는 말. 자, 여기까지는 다 누구야? 화자가? 나였습니다. 그런데 뛰어내리는데 지가 몸놀림이 둔해 가지고 넘어져 놓고 야, 내가 그래도 날쌘으니까 넘어지기 정도까지만 했지 몸놀림 안 좋은 애는 멍까지 들었을 걸 하고 뭐라 자, 그래서 여기에서 다화자찬하는 겁니다. 지 잘났다고. 자,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웃긴 거죠. 해학적. 맞습니다. 풍자적. 좋습니다. 자, 풍자적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가죠. 파리, 두꺼비, 송골매 얘네가 나름대로 상징하는 의미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진짜 두꺼비와 파리, 송골매를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네. 인간 정치 사회에 뭔가를 상징해가지고 표현한 겁니다. 파리. 자, 파리가 뭐라고? 파리가 백성입니다. 맞습니다. 파리 백성. 파리는 백성. 두꺼비는 뭘까요?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그렇지, 억압하는. 오케이. 좋아. 자, 지배 세력 중에 부정적인 백성을 괴롭히는 지배계층. 부정적인 지배 세력이라면 두꺼비는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뭐 탐관오리도 괜찮고요. 일반 양반이라고 봐도 괜찮습니다. 신분 좀 넣었다고 뻐기는 백성어는 뭘까요? 그래서 얘는 지가 힘이 있으니까 힘 약한 백성을 괴롭히면서 지보다 센 애한텐 겁나. 백성어는 누구를 상징하냐면 얘네보다 일종의 좋아 괜찮아 의정부 맞아 그런 거야. 중앙에 어, 권력이 센 관리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중앙 관리. 두엄은 뭘 상징하냐? 더러운 거라기보다 백성을 괴롭혀서 모아놓은 재산 같은 거. 이런 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까는 작품이다로 해석이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래서 이 작품은 풍자 해학입니다.
자, 그다음 가보죠. 넘어가도 돼요? 자, 나무도 바위돌도 없는 매는 산에서 매, 송골매 같은 매, 독수리. 매에게 쫓기는 까투리의 맘과 까투리는 처음 들어봤겠지만. 까투리 엄마 까투리. 오, 맞아요. 오. 맞아요. 엄마 까투리? 암꿩, 암컷꿩을 까투리라고 합니다. 까투리의 마음과 대천바다 한가운데 바다 이름이에요. 지명 대천은 한가운데 일천석을 실은 배. 뭘 일천석 실었을까요? 오케이, 쌀을 일천석이나 실은 아주 큰 배. 그런데 노도 잃고 밭도 잃고 용총도 끊어지고 노는 뭔지 알죠? 예, 노전. 넣는 겁니다. 밭은 이제 다시 서가지고 이제 바람. 그거는 돛치고요. 그거는 돛치고 고정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앵커입니다. 앵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 때 이렇게 있다면 위 이게 뭐예요? 위에 게 돛이야 돛. 밑에 게 뭐예요? 요게 닫힙니다. 오케이. 줄이 용총. 어, 배에서 사용하는 밧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도 끊어지고 돛대도 꺾어지고 키도 빠지고 방향 전환하는 거. 그런 상황에서 바람 불어 물결치고 안개 뒤섞여 잦아진 날에 잦아지는 자욱한 어두컴컴한 뿌연 날에 갈 길은 천리만리나 남았는데 아직도 사방은 사면 사방은 검어 어둑 검게 어두워져 천지는 정막 고요하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 없고 까치놀 던 야 까치놀 뭐라고 돼 있어 이 풀이? 까치. 석양을 받는 먼 바다의 수평선에서 버득거리는 노을. 자 노을이라고 해도 되고요. 첫 번째 다른 해석은 성남 파도라고 해석해두기도 합니다. 성나면. 심하게 치는 파도가 치는데 그런데 누구 만났어요? 루피 만난 겁니다. 수적. 해적을 만난 거예요. 해적을 만난 도사공의 마음과 도사공은 누구냐면 뱃사공 성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봐봐. 특히 여기 봐봐. 얘들아. 여기. 대천바다 여기서부터 아이고 위기에 빠진 뱃사공. 배가 파손돼 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뱃사공 정도로 간단하게 써도 되는데 무지하게 길게 써가지고 일종의 이렇게 쓸까요? 열거, 대꾸, 반복, 잃고 이런 걸 통해서 과장, 점층으로 점층입니다. 점층. 영민이 또 괜찮니? 뭐요? 안경 어디 있어 너? 뭐야 이거? 자, 그럼 봐. 이걸 통해서 그 절박함을 뱃사공이 처한 절박한 상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까투리도 그런 산에서 피할 곳 없이 죽기 직전 매에게 잡히기 직전의 까투리. 뱃사공도 이런 꼼짝도 못하고 완전 배가 가라앉기 직전의 상황인데 해적까지 만난 상황. 그럼 그들의 마음과 엊그제 임을 이별한 여인 이별하답니다. 내 마음이야 어디가 갔다 하리요. 이거는 갔다라고 나오지만 원래 원문은 어디에 비교하리요. 비교할 수 있다 없다.
없답니다. 이거 우리가 무슨 법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그 서리 오케이. 서리법이에요. 서리법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자, 누구 마음이 제일 심하다? 내가 나는 까투리나 얘네들보다 임과이별한 내가 훨씬 절박하고 절망적이야. 그래서 까투리와 개싹은 왜 제시한 거예요? 내 마음이 얼마나 심하게 슬픈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비교를 위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서리법 쓰였고요. 서리법 설명 안 해도 되죠? 아 네. 다 알면서 그냥 써도 될 걸 질문에 의문문의 형식으로 하는데 대답은 할 필요가 없는. 이미 답은 다른 답을 할 선택권이 없는 상태에서의 질문 이런 겁니다. 여기 문제 시간 될 테니까 풀고 잠깐 쉬죠. 일단 3번까지만 풀어봅시다. 오케이. 가르쳐줄게. 자, 선경 후정은요. 많이 나옵니다. 내신 풀다 보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먼저 이제 보고 경에 이제 먼저 경이 자, 선경 후정이라고 할 때 작품이 이렇게 있으면 자, 먼저 전반부에는 앞에는 경치, 그러니까 좀 보여줘야 어떤 상황, 배경을 제시하고 그 풍경이나 상황에 대한 화자의 정서, 그 뒤에 자, 반응과 태도를 뒤에 표현하는 것. 이걸 우리가 선경 후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서는 하자고 예, 화자의 정서죠. 나의 정서입니다. 가야 화자가 두꺼워. 여기에서 가해 화자는 제가 볼 땐 풍자의 목적이 있거든요. 일단 주된 화자는 나로 보는 거죠. 그리고 특정 부분만 딱 따면 여기는 누구다? 저기 두꺼워. 여기 두껍이다 말하는 게. 여기 화자가 두 명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풀어봐봐. 저 가르쳐 줄게. 여기 영탄적 표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항상 애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자, 영탄적 표현, 영탄법은요. 자, 이거 알아두세요. 봅시다. 영탄적이라는 게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감탄사 나오면 일단 영탄법이에요. 아, 나, 어즈버. 라고 고전 시가에서 이렇게 자주 나와요. 어즈버라는 단어가. 이런 것들이 나오면. 또 두 번째, 어, 감탄형 종결어미라고 해서 뭐뭐구나, 뭐뭐로다, 뭐뭐 이 정도만 하자. 세 번, 세 번째는 꼭 영탄법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체연의 아, 야, 여, 이여 같은 폭격 조사가 붙으면 그럴 때 사랑이여 하면서 이렇게 쓸 때 그러면 이게 영탄법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철수야 쉼표 너 어디가 이때 철수야는 영탄법이라고 보기가 좀 그렇습니다. 철수요 이러면 그것도 영탄법이 되죠. 어? 자 적으면서 또 풀면서 모르는 단어 꼭 얘기해 주세요.
니들 모르는 거 투성일 테니까 다 배워야 되는 것들이야. 적으면서 따라와줘. 지금 태연이 왔고, 우영이 왔고, 은규 왔고, 영민이 왔고, 우주 왔고, 다 왔네? 너네 이제 고1 된 거 맞아? 야, 분위기 좋은데? 조용하니? 네. 채점 해도 되니? 잠깐 기다릴게요. 문학은 아는 작품이 많은 게 깡패입니다. 약간 대기할게, 그래도. 호령 다 풀었어? 자, 채점 해봅시다. 얘들아, 1번에? 1번에 응? 1번에? 3번. 3번. 2번에? 2번에 2번? 2번. 3번에? 3번. 3번입니다. 하나씩 잠깐만 살펴볼게요. 지금 선지를 보시면요. 1번 문제. 항상 요거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나와 달리. 저는 이걸 여러분들이 선지에 있으면 가로로 쳐놓고 일단 얘만 먼저 따져서 적절해야 되고 나는 이러지 않아야지만 최종적으로 적절해집니다. 이거 따로따로 구분하면서 문제 풀어주세요. 안 되겠네. 핸드폰 걷어야 되겠네. 집중 안 해? 봐봐. 자, 서리적 표현. 야, 뒤를 잠깐 봐봐. 시상전기 뒤도 확인해 주는데 얘는 확인 안 해도 됩니다. 성경 후정이면요. 무조건 시상은 전개된 거예요. 자, 시상이 무슨 뜻이에요? 어머나 세상에. 이거 아니에요. 시상은 시적 상황도 아닙니다. 시상은요. 시에 쓰여진 그대로의 시의 내용이야. 그래서 시상이 떠올라요 하면 쓸거리가 떠오르는 거야. 그래서 음악의 멜로디나 이런 거 떠오르는 거 뭐라 그래요? 뭐가 떠오른다 그래? 아, 비슷한데. 악동. 시는 시상, 악은 악동. 이런 자, 그래, 악상. 악상이 떠오른다고. 들어봤어? 뭔데 왜? 너 뭔데? 자, 그래서 시의 내용이고 두 번째, 야 서리적 표현 사용되면요 시적 음이 부각됩니다. 이거 다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문제가 요 앞에 표현법만 쓰였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뒤도 마찬가지예요. 상황 강조돼요 보통. 이거 확인할 거예요. 시적 표현 이 뒤는 의미 없는 단어야. 근데 선지를 길게 써서 뭔가 있어 보이게 하려고 쓴 거야. 되게 뒤에 말들은 있으나 없으나는 장식품 같은 거. 답은 3번입니다. 나머지 뭐 생각할 거 있나? 설명할 거? 없죠? 자, 그다음 2번. 적절하지 않은 건 이미 해석을 다 해드렸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해요? 끊어서 읽어주세요. 끊어서 차분하게. 응? 자, 이번에 답은 그래서 이겁니다. 염탐하는 게 아니에요. 자, 3번. 나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것도 별거 없죠. 이거 3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고칠 것도 없지. 이거 설명 안 해도 되죠? 자, 흥부전 하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죠.
다시 시작해보죠. Recording in progress. 이번엔 고전 소설입니다. 흥부전. 고전 소설인데 뭐 흥부전 이야기가 다 알죠. 그 중에 판소리에서 유래된 판소리 계통의 소설입니다. 넓어. 한번 가보죠. 흥부는 흥보라고 나와있네요. 심술궂은 농부와 달리 성품이 매우 어질다. 야, 봐봐. 소설이 시험제 나올 때 출제자는 이렇게 줄거리를 주기도 해. 그럼 이 줄거리는 작가가 쓴 게 아니야. 이 줄거리는 누가 써준 거야? 맞습니다. 출제자가 써준 거야. 모의고사 볼 때도 봐봐. 소설 지문에 줄거리를 준 경우에 있고 안 준 경우에 지문이 있거든. 그럼 읽을 때 줄거리 붙어 있는 거야. 줄거리가 중간 부분에 있어도. 그러면 줄거리에서 자 다시 볼게요. 줄거리는 출제자가 제공한 거죠. 여기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 인물 누구냐? 혹은 인물의 그 성격, 캐릭터, 그다음에 갈등이나 사건, 시공간적 배경, 그리고 시점, 그다음에 구성, 뭐 과거 회상이냐, 꿈에서 뭐 보는 거냐, 이런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파악해 보는 거예요. 여기 일단 뭐예요? 인물과 성격, 캐릭터 이미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흥부 우리가 다 알지만 상식 저기 누구지? 민호야 네 옆에 누가 없었니? 어디 간 거야? 승우야 나간 김에 리모컨으로 이거 좀 꺼줘. 저기 저기 벽에 붙어 있어. 입구 벽. 예. 여기까지 와서 눌러야 돼. 여기까지 와서. 어. 운전대 아니? 한 번 더. 안 꺼졌어요. 오케이. 밖에 켜 꺼진 건가? 됐어. 자 봅시다. 그래서 성격 다 나왔습니다. 놀부에게 내쫓긴 흥부는 여러 노력을 해도 가난한 살림은 나아지지 않는다. 흥부의 캐릭터 가난. 배고파 오는 자식들 등장인물 동그라미 칠게요. 보다 못해 놀부에게 양식을 얻으러 가지만 매만 맞고 쫓겨난 흥부가 아주 못됐어요. 놀부. 한곡을 타러 갔다가 한곡이 뭡니까? 맞아요. 그거. 봄에 농사 지을 쌀이 없어서 정부에서 농사를 지을 쌀을 빌려다가 가을에 추수하면서 갚는 거죠. 뭐라고 해주죠? 양반전에서 나왔었지. 한곡, 환자, 환곡 이렇게 나거든요. 뭐라고 해줄까? 이거 뭐라고 써주지? 그냥 곡식 그렇게 갑시다. 곡식을 타러 갔다가 대출로 매품을 팔면 돈을 준다는 말에 병영을 찾아간다. 병영은 매품이 뭐냐면 매를 대신 맞아주는 일. 옛날에 배를 지으면 곤장을 때렸죠. 곤장이 되게 위험한 체벌이거든요. 그 곤장을 뭐 하는 거예요? 돈 받고 다른 사람이 대신 맞아주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매품팔입니다. 매를 때리는 품을 팔았던 얘기예요. 말해
병영을 찾아간다. 병영이 어디겠어요? 당연히. 때리는 거? 네, 맞습니다. 형벌을 집행하는 곳. 병이 있기 때문에 군인들이 머무는 장소라고 봐도 돼요. 자, 그래서 문간에 들어가니 얼마나 가난해서 벌 돈이 없으면 매를 대신 맞아서 돈 벌 생각을 하겠어. 아주 절박한 가난인데요. 이거 근데 대신 보면 안 봐봐요. 흥부는 능력 있어요? 무능력해요? 있어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노력을 해도 살림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데 책임감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책임감은 있습니다. 가장으로서 자식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막.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행동을 보면 경제적인 능력이 지금 없는 상태고, 하지만 책임감은 아주 투철한 사람이라는 걸 흥부의 캐릭터를 우리가 잡아낼 수 있겠습니다. 가보죠. 문간에 들어가니 병영에 어떤 사람들이 네다섯 명이 앉았거늘 흥부가 들어가며 인사하오. 예, 마오. 거기 뉘라하오. 나 말씀이요? 조선 제일 가난 흥부를 모르시오. 인사하오라고 쓰니까 이상하잖아. 안녕하시오. 예, 안녕하시오. 이게 마오는 안녕하지 못하오의 뜻일 수도 있어요. 어, 그 누구요? 당신 누구요? 하고 물었더니 흥부가 제일 가난한 조선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 자기래. 한 놈이 나서며 그 4, 5명 중에 먼저 모여있던 이 사람들 왜 있겠어? 매맞으러 온 거야. 그랬더니 흥부가 들어왔지. 누가 나타난 거야? 경쟁자가 하나 나타난 거야. 그랬더니 흥부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 제일 가난한 맹이야. 그랬더니 한 사람이 나서면 뭐래요? 아니 장자가 무엇하러 와 계시오. 장자가 뭘까요? 그러면 좋겠는데 장자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네 글자 단어가 있습니다. 억만장자, 백만장자 이런 거. 장자. 아니 부자가 무엇하러 여긴 와 있어?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여기 봐. 응? 무슨 얘기냐면 진짜 가난한 거 맞거든? 근데 미리 모여있던 사람은 제일 가난한 흥부라고 얘기했더니 흥부? 아니, 부자가 여긴 왜 왔어? 이런 거였지. 흥부 가슴이 끔찍해요. 놀라서. 거기는 무엇하러 왔어? 나는 평안도 사방동 동팔 풍촌서. 자, 동네 이름. 사는 솔봉애비 모르시오? 솔봉애비래, 이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인 거죠. 25대째 가난으로 매품 팔러 왔어. 자기는 25대 그 전부터 해서 지금까지 가난하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또 한 명이 나오면서 이번엔 나는 경상도 문경 땅의 제일 가난으로 46대부터 호적 없이 남의 겹방살이로 내려오는 김딱지 이란 말 듣지도 못하였어 하면서 서로 나서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기가 더 가요. 가라하면서 나오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야. 평안도는 저 꼭대기잖아. 경상도는 또 저 밑이거든. 전국에 가난이 못 먹고 못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지. 그랬더니 이번에 또 뭐예요? 또 한 나서면 이번 매품은 먼저 온 순서대로 들어간다니 그리하세. 그랬더니 저분은 언제 왔어? 궁금해서 이제 흥부가 물어본 거야. 여기 네다섯 명이 있으니까 흥부까지 포함하면 이제 더 있는 거지. 그럼 누구부터 맞을 것이냐? 선착순으로 맞자. 그럼 지금 흥부가 가장 늦게 왔으니까 가장 늦게 맞겠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이번 매품 먼저 언제 왔어? 그랬더니 나 온 지는 저 지난 장날 때부터 아침밥 먹기 전 동틀 때부터 왔대. 옛날에 장은 언제? 3일장이나
5일장 쓰잖아. 최소 3일 전부터 5일 전. 그 전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야. 그때 한 놈이 나서면서 나는 온지가 10여일에도 생나무 곤장 한 대 맞아본 내 아들 놈도 없어. 뭐야? 나는 매 한 번, 난 10여일 전부터 왔다는 거야. 근데 난 아직도 맞아본 적이 없대. 흥부가 하는 말이, 그럼 그러지 말고, 뭐라 그래요? 순서를 바꾸자입니다. 서로 가난 자랑해서 아무라도 제일 가난한 사람이 팔아갑시다. 몇 푼 팔다. 왜 선착순으로는 자기가 기회가 지니까. 안 오니까. 그 말이 옳다고 하고 사람들이 저 사람 가난은 어떠하오? 내 가난 들어보시오. 집이라고 들어가면 사방 어디로도 들어갈 작은 곳도 없어서 닿는 벼룩, 닿는 뛰는 벼룩 쪼그려 앉을 데도 없고 벼룩이 앉을 만한 공간도 없고 삼순구식 먹어본 내 아들도 없어. 내 자식도 없어. 삼순구식이 뭐냐면 들어본 적 없나 모르겠네. 이 순을 영민아 괜찮니? 네? 괜찮아? 아, 졸려요. 저번에도 그렇더니 수요일도 요즘 왜 이래? 자, 순이 10일 단위를 순이라 그래요. 그래서 들어봤어요? 한 달 중에 3월 초순, 중순, 하순 들어봤어? 그때 순자가 이때 써. 봐봐. 초순은 언제부터 언제겠어? 1일부터 10일. 오케이. 중순은 20. 1일부터 20. 하순은 21일부터 30. 이렇게 옛날에 했어. 그럼 삼순이면 며칠 얘기하는 거야? 달. 한 달입니다. 근데 몇 번 먹어요? 9번. 네, 맞습니다. 이 삼순구식은요, 아주 가난한 걸 얘기하는데 30일, 한 달에 9번도 밥 못 먹었다. 9끼 먹는 겁니다. 근데 먹은 게 없다. 먹는 걸 삼순구식. 이러면 믿어주냐고? 근데 옛날 말에 이런 말이 있는 거야. 약간 과장된 사자성어가 있으면 삼순구식이라는 게 있었던 거야. 그만큼 우리나라가 1년 중에 시기적으로 너무 먹을 게 떨어져도 굶을 수밖에 없는 시기가 있었던 거지. 불고기. 그런 보릿고개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생각해 그냥 삼성구식을 그러면 9끼를 어떻게 먹었냐? 먹을 거 줬는데 9끼를 어떻게 먹었어요? 동네 잔치 있을 때마다 찾아간 겁니다. 초상 났을 때 찾아가면 초상 난 집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음식 출연해가지고 찾아온 사람들 다 나눠주는 거야. 그러면 동네 잔치 아닌 잔치가 되어서 가는 거야. 생일 파티 같은 게 있지. 생일 파티 같은 것도 부잣집에서 생일 파티 할 땐 원래 화려하게 해주는 거야. 그래서 동네 사람들 먹을 거 충분히 나눠줘. 일종의 기부 행사야. 그러니까 사치스럽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너네 그거 알지? 그 암행어사 출 때 하는 게 소설이 뭐였죠? 아메 기생 나와가지고 이몽룡이랑 했는데 이거 좋아요. 춘향전에서 그 춘향이가 감옥에 변사또 때문에 갇혀 있잖아. 그런데 변사또가 자기 생파할 때 온갖 주변 고을에서 수령들을 다 불러서 진짜 화려하게 기생들 불러서 엄청나게 화려하게 하면서 파티를 했거든. 근데 그 파티 자체는 약간 기생까지 부르는 게 사치스럽긴 했지만 여러 사람 먹고 남을 음식을 하는 게 맞는 거야. 왜? 고을 사또면 거창하게 해서 동네 사람들 못 먹고 살았던 사람들 그때 쭉 모아서 다 배불리 충분히 먹고 다 가서 지내게 하는 거야. 근데 정말 부잣집인데 생일 파티 하는데 되게 인색하게 했다. 나눠주지도 않는다. 욕 들어 처먹는 거야.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그런 거야. 자, 오늘 봅시다. 삼순구식 또 먹어본 적이 없대. 그때 또 한 명이 나서면서 그래도 좋게 먹고 살 수는 있겠어. 그 정도는. 접은 가난 어떠하오 했더니 내 가난 들어보 내 가난 남과 달라 2대째 내려오는 광주산 사발 하나 선반에 얹은 지가 광주에서 생산한 지가 8년인데 여러 날 내려오지 못하고 아침 저녁 눈물만 뚝뚝 찢고 부엌에 노랑 쥐가 밥알을 주우려고 다니다가 다리에 가래톳이 종기 같은 거예요. 붓는 거. 이
종기가 부어서 그 종기를 터뜨리고 들어놓은 지가 석 달 됐어. 뭐야? 쥐가 먹을 거를 찾아다니는데 먹을 게 없어가지고 너무 돌아다니다가 다리가 부은 거야. 쓰러진 지. 좌우 주변에서 들으신 바 내 신세 어떠? 이러면서 사람들이 홍부보다도 더 가난하다고 자기 자랑을 하니까 한식하고 집에 들어가니 결국 몇 푼 팔지 못하고 흥부의 아내 행동을 보소. 자, 여기 바로 뭐예요?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입니다. 판소리의 흔적이에요. 판소리는 실제로 노래로 부르는데 라이브로 공연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관객들 앞에서. 그러면서 관객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소설이면 이런 게 없는데 판소리의 흔적 때문에 왈칵 뛰어 달려들며 흥부의 소매를 검쳐 잡고 듣기 싫을 정도로 크고 설게 울며 설게는 서럽게 네, 왜 울어 갑자기 뛰어나와서 왜 소매를 이렇게 들춰봐 하늘 이 사람들을 세상에 나게 할 때 태어나게 할 때 반드시 자기 할 일을 주었으니 이런 거 다 뭐예요? 이런 거? 야, 다 각자 먹을 복, 살 복, 돈 벌 복 다 타고나는 거야. 일종의 운명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 복 타고나는 건데 생긴 대로 먹고 살지 남 대신 왜 맞을까 에고 서름이 하면서 뭐 걱정한 거야? 그 남편 걱정. 남편 매품 팔러 간다는 거 보고 걱정했던 거야. 왜 맞으면서까지? 그 아내가 아주 그냥 남편 걱정을 아주 착해요. 아주 끔찍이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서럽게 오니 흥부가 오는 말이 애기어멈 마누라 울지 마소. 애기어멈 울지 마로. 영문에 들어가니 여기 영문은 아까 어디였어요? 군인들 있는 만. 네, 병영의 문. 병영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 가난한 놈은 거기 모두 모여서 내 가난은 거기다 비교하니 장자 부자라 일컬을 수도 있어. 매도 못 맞고 돌아왔네 했더니 흥부한 애가 이 말을 듣고 얼씨구 즐겁구나 우리 난군 병영 내려갔다 매 안이 맞고 돌아니 이런 영화 뭐예요? 이 영화. 오케이 부귀 영화. 아이고 부부간의 사이가 너무 좋네요. 왜? 가족 굶기는 거면 남자가 능력 없다고 비난할 만도 한데 그치? 어, 아내를 아내가 남편 되게 걱정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번부터 자 1, 2번만 일단 풀어볼까요? 1, 2번. 네. 모르는 단어 질문합니다. 네, 그렇죠. 이때 전기적 요소는요. 자, 전기라는 단어는 한자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두 가지 뜻으로 완전히 다르게 해석됩니다. 전기적은 첫 번째, 위인전 같이. 위인전처럼, 위인전이 뭔지는 알겠지, 설마? 처럼 사람의 일생을 다루면 우리가 전기적이라고 합니다. 전기문 들어봤어요? 두 번째 뜻은요. 길을 기이한 일이 나오는 거예요. 기이한이란 여기서 뭐냐면 비현실적 내용. 자, 비현실적인 내용이 뭐가 있을까요? 신선이 나오거나 용왕, 귀신, 도술 등등등 나오는 거. 그런 거면 비현실적인 내용. 자, 계속 풀면서 모르는 단어 얘기해 주세요.
영민아 무슨 일 있었어? 잠 못 잤어? 몇 시에 잤는데? 그때 잠이 아직도 안 끊어진 거야? 하여튼 금요일 날 늦게 자지 다들. 금요일 날 저녁에 다음 날 이제 안 가죠. 넌 9시에 자? 완전 좋네. 11시? 12시에 12시 자는 거, 12시까지 자는 것도 괜찮지 않아? 뭐라고? 9시에 12시. 9시에 자서 12시에 일어났다고? 사람입니까? 이게 그 잠을 몇 시간 잔 거야 그러면? 몇 시간? 2시쯤에 잠깐 일어나서 야, 어릴 때 많이 자. 나이 먹으니까 잠을 오래 못 자겠어. 눈이 자꾸 깨. 화가 나. 한 24시간 자고 싶은데 5시간도 제대로 못 자나 봐. 그리고 눈을 떠져. 어떡하지? 나 진짜 잠이 많았는데. 너네 잠이 많아서 공부 못 하겠다 싶으면 나중에 한 나이 40 넘어서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나이가 육체적인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잠이 줄더라고요. 선생님이 아는 학생들, 재수생 학생 중에 학생의 아버지가 다니던 직장 그만두시고 40 정도에 들어서서 공부하셔가지고 한의대에 들어가서 한의사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뒤늦게. 한 맞출까? 네. 자, 1번에 4번. 아쉽습니다. 1번엔 5, 2번에 3. 잠깐만 보죠. 자, 정기적 요소 있으면 환상성 강화하는 거 적절합니다. 근데 정기적 요소가 없어요. 두 번째, 서술자가 개입해서 이거 고전 소설의 특징이긴 한데 여기 실려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실려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특히 서술자의 맞아요. 편집자적 논평이라고도 하고요. 적어 봅시다. 평자가 왜 이렇게 안 써져? 논평이라고도 하고 직접적 개입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이에요. 인물의 외향을 자세히 묘사하면 처지 드러나는 거 맞는데 외향 묘사가 없습니다. 외향이 뭐예요? 외향이 겉모습. 그래서 그 겉모습은 그렇죠. 생김새도 괜찮고요. 옷차림 등을 얘기를 합니다. 대립하는 장면을 연속적으로 배치했다. 대립하는은 갈등하고 싸우는 장면이어야 되는데 여기선 갈등하거나 싸우지 않아요. 네, 서로 대화하는 장면은 있지만 그들이 싸우는 건 아닙니다. 이전에 일어난 일을 대화를 통해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 어디 있냐? 여기 있죠. 하늘이 막 여기. 아, 영문에 들어가니 세상에 가난한 놈은 거기 묻어 있고 이런 장가라 볼 수 있네. 매도 맞고 못 들어왔네. 자, 2번의 답은 3번인데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려는 낙관적인 태도. 디귿이 뭐죠? 저그 좋게 먹고 살 수는 있겠소. 그게 아니라 그렇죠. 낙관이라는 말은 반대말 비관적의 반대말입니다.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미래를 바라보는 걸 우리가 낙관적이라고 해요. 나머지 모르는 단어 있을까요? 자, 여기 뭐냐면 구어체 문장. 창자가 누구냐면요. 판소리는 누가 만들었는지 작가를 모릅니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창자는 소리꾼.
노래하는 사람, 판소리 하는 사람이 말을 얻는 듯한 구어체 표현은 여기입니다. 어딨지? 흥부 안에 거동보소 여기요. 자, 하나만 더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서정갈래. 어우, 너무 긴데. 그렇습니다. 여기 이론 부분 잠깐 설명하고 마무리하죠. 자, 서정갈래라고 할 때 서정의 정은요. 네, 맞습니다. 개인의 정서를 표현하는. 그래서 서정갈래에 해당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시입니다. 시. 시. 자, 서정갈래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을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문화의 갈래로 시가 대표적이다. 시에서 말은 자 화자가 나오고요. 시에 담긴 생각, 자 시의 내용을 시상이라고 합니다. 화자는 자신과 대상을 둘러싼 시청선에서 생겨난 정서를 자 정서를 운율 있는 언어로 드러내면서 시상을 전개한다. 자 시에 쓰이는 언어 시어라고 합니다. 너네가 나중에 약수령 논술을 수시에서 응시할 수도 있어요. 약수령 논술. 자 시어는 무슨 뜻이냐면 시어는 왜 굳이 왜 썼지? 시어는 시에 쓰인 단어 하나하나를 우리가 시어라고 부릅니다. 그 시어가 두 자 이상이면 시어가 두 개 이상을 우리는 시구라고 불러요. 서술형 때는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시행은 뭐예요? 어, 행은 굳이 설명 안 해도 되겠죠? 행과 연구분이 있을 때 요게 행, 이게 연일 때 요 한 줄 한 줄을 행이라고 합니다. 시행. 요런 단위를 나타내는 말도 있다. 자, 시에 쓰인 언어는 다른 데 쓰인 언어와 달리 이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는 겁니다. 함축성, 음악성, 형상성. 핸드폰 안 줘? 정신없어. 잡아, 체크하고 빨리 따라와. 떳떳하게 핸드폰을. 자, 자, 함축성, 음악성, 형상성이 있는데 이 시어의 특징은 시가 가진 세 가지 요소 때문에 드러나는 겁니다. 자, 얘기할게요. 시어의 특징은 이렇게 쓰면 될까? 시의 3요소가 있습니다. 시의 3요소는요. 첫 번째, 무슨 소리야? 아, 맞다. 자, 시의 3요소는 음악성. 두 번째는 형상성. 아, 예, 저기 회화성이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는 맞습니다. 함축성. 자, 이거 회화성. 그 다음에 의미성이라고 얘기합시다. 이때 의미성은 주제와 관련된 거. 이 회화성이라는 단어는 이런 성격 때문에 시어가 세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음악성 때문에 뭐가 있어요? 시어에는 리듬, 운율이 있습니다. 회화성 때문에 뭐가 있어요? 이미지, 심상이 있어요. 이미지에 뭐뭐뭐 있죠?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다섯 가지 감각. 의미성 때문에 함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설명할 게 뭐가 있을까? 리듬을 갖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똑같은 그 맞습니다. 그 반복. 그 말이 반복이에요. 반복하면 운율 생깁니다. 운율만 생깁니까? 의미도 강조돼요. 혜린아 자꾸 어.
거의 다 끝났어. 거의 다 끝나. 이미지는요, 비유와 상징 등의 여러 가지 표현법을 통해서 이미지와 함축을 같이 갖습니다. 이 중에 회화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설마? 회화? 페인팅입니다. 페인팅. 이거 다이얼로그 말고 회화성은 형상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어떤 우리의 감각기관으로 느낄 수 있게 표현한다는 얘기예요. 내용을. 이런 세 가지 속성 때문에 시어도 세 가지의 특징을 갖는다. 여기 뭐 설명 있지만 쭉 보시면 되는데 함축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죠. 함축을 묻는 게 거의 시험 문제 내용적인 것에 답니다. 시는. 함축은 도대체 뭘 함축이라고 하느냐? 자, 볼게. 그러니까 문학 이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전에 나와 있지 않은 단어의 뜻인데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함축적 의미는요. 어, 다 지워졌어. 아씨, 어떡하지? 함축적 의미랑 이 함축적을 이렇게 알아두세요. 문맥적 의미라고요. 자, 문맥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잘 봐. 이거 그러니까 모르는 시에서도 의미를 찾아내는 방법이에요. 문맥적이라는 건 문장 속에서의 갖게 되는 의미입니다. 맥락 속에서. 그래, 맥락 속에서. 잘 보세요. A의 눈물이 있습니다. B에도 눈물이 있어요. 아무것도 말고 이 눈물의 각각의 의미를 사전에서 찾으면 같겠니, 다르겠니?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함축적 의미를 묻습니다. 시 문학 작품에서는. 그럼 뭐예요? 문장 속에서니까 문장을 다 밑줄을 쳐보는 겁니다. 문장을 실제로 봐보는 거죠. 그때 뭐가 있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서 눈물을 흘리는 거고,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러면 그 눈물의 의미는 서로 다르겠죠. 그럼 어때요? 위에 A의 눈물의 의미는 기쁨, 행복의 눈물이겠고, 당연히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해서 흘리는 눈물은 슬픔, 안타까움의 눈물이겠지. 그래서 함축적 의미는 문장 속에서 찾습니다. 문장 속에서. 아까 지름길 있었고 애음길 있었죠. 지름길. 사전 찾아오면 그냥 저기예요. 이때 지름길은 뭐예요? 내가 지름길을 돌아서 너를 향해 찾아가려고 했던 그 과정에서의 길들. 이런 뜻이죠. 그런 과정들을 의미하죠. 자, 여기까지만, 요 필기만 해주고 끝내겠습니다. 여기만 마저 마무리 필기해주세요. 이거 알아두세요. 이게 이론적인 부분입니다. 수능에 크게 중요하진 않지만 원리적으로 좀 알아두시죠. 얘네 때는 이렇게 갖는 거야. 국어는 눈치 빠른 애들이 좀 잘해요. 제가 잘합니다. 이 눈치 빠르다는 게 눈치가 이 맥락을 파악하는 게 빠른 겁니다. 맥락을 파악하는 게. 글을 읽을 때도 그런 걸 파악하는 거죠. 이렇게 나가다가 우리도 모의고사 한번 보겠습니다. 1학년 거. 보면서 어떻게 풀 건지에 대한 접근법을 좀 설명을 해주죠. 영역별로. 앞에 1번부터 10번까지는 어떻게 풀고, 7번부터 15번까지는 어떻게 풀고, 문학은 어떻게 풀고,
독서는 어떻게 풀고 좀 설명을 해봅시다. 지금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가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하죠. 필기 다 됐으면 이름은 디스 저한테 내고 가세요.